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과 우뚝 솟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도시의 한가운데 시간의 흐름이 조금은 더디게 느껴지는 곳이 있었다. 바로 남대문 시장이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수많은 노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공기 중에는 갓 수확한 채소의 풋풋한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의 한쪽 구석 다른 노점들보다 조금은 더 작고 초라한 좌판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22살의 그녀는 흙이 묻은 투박한 손과는 어울리지 않는 맑고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채소 장수가 아니었다. 낮에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생계를 꾸렸지만 밤이 되면 낡은 원룸의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농업생명공학에 관한 두꺼운 원서를 파고드는 학생이었다. 그녀에게 이 시장은 꿈을 위한 발판이자 혹독한 현실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비가 내렸다. 여름 장마는 끈질기게 도시를 적셨고 시장의 비닐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서연의 유일한 벗이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그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였다. 익숙한 발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다가왔다. 이모님, 오늘도 좋은 물건 많네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강지훈이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 허름한 시장을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복잡한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무작정 걷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발길은 서연의 작은 좌판 앞에 멈춰 서곤 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채소들이 더 싱싱해 보이네요. 지우는 검은 우산을 접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값비싼 구두 위로 흙탕물이 튀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는 서연이 정성껏 다듬어 놓은 오이 몇 개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괜찮다면 잠시 비를 피해도 될까요?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지네요. 그의 말은 핑계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내어주었다. 좁은 천막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두 사람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서연 씨는 항상 여기 계시네요.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네, 여기가 제 일터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서연은 잠시 채소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녀의 눈빛은 비에 젖은 하늘과는 달리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 눈빛에 또다시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서연은 언제나 정중히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 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강인함과 자존심을 존중했고 그래서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소박하고 순수하게 이어졌다. 지훈은 서연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 말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고 서연은 지훈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풋풋한 감정 앞에서는 그저 서로에게 끌리는 두 젊은 남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운명의 그날 장맛비가 유난히 거세게 쏟아지던 오후였다. 지훈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시장에 오지 못했고 서연은 평소처럼 혼자 좌판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시장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가 멈춰서고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열자 우아하지만 냉혹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성그룹의 안주인이자 지훈의 어머니 박화영 회장이었다. 박화영은 자신의 값비싼 실크 옷이 더러워질세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주변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내 한 곳 이서연의 초라한 좌판에 고정되었다. 수행원 몇 명을 대동한 그녀는 성큼성큼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시장의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귀부인의 등장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세운 일이신가요? 박화영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네가 이서연이냐? 애네 맞습니다만 내 아들 지훈이를 만난다는 애가 너구나.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화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디서 이런 천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내 주제를 알아야지. 흙탕물에서 뒹구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감히 용이 되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정도였다. 주변의 상인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저 오해. 박화영은 코웃음을 쳤다. 내 그 불쌍한 행색으로 내 아들의 동정심이라도 사려는 수작이겠지. 돈이 목적인가? 얼마면 되겠니? 네가 평생 이딴 채소 나부랭이를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 내가 줄 수 있어. 말을 마친 박화영은 옆에 있던 수행원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두꺼운 돈다발을 꺼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지폐들이 비에 젖은 바닥 위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짓밟는 행위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저 여자의 말대로 되는 것이다. 그녀는 흩어진 돈다발을 쳐다보지도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박화영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아드님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박화영은 순간 서연의 당돌한 눈빛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그래야지. 그게 내 분수에 맞는 행동이야. 다시 한번 내 아들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라. 내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박화영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는 경멸의 눈빛을 한 번 더 던진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서 자신의 차에 올랐다. 검은 세단은 흙탕물을 튀기며 시장을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서연과 바닥에 흩어진 돈, 그리고 그녀를 향한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들만이 남았다. 그 순간 서연이 애써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좌판 위에 있던 채소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슬픔 수치심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채소 바구니를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잘 다듬어진 오이와 호박들이 흙탕물 위로 어지럽게 굴러다녔다. 마치 자신의 처참한 신세처럼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고요해진 것 같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좌판을 떠났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그녀의 꿈이 담긴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짓밟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을 위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오늘의 이 굴욕, 이 수치심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당신들이 나를 짓밟았던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내 힘으로 당당하게 서서 당신들을 내려다볼 거야. 그때까지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죽은 거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어둠 속으로 쏟아지는 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빗물에 젖은 채 버려진 채소들만이 남아 그녀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22살의 이서연은 서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6년 후 서울 강남의 중심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은성그룹 본사.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 그룹. 총수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위압적인 전망을 자랑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가에 서서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넓은 등이 그 침묵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듯했다. 6년 전 풋풋한 청년이었던 강지훈은 이제 30을 넘긴 은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가 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잘 다듬어진 수트 냉철함이 깃든 눈빛은 그가 보낸 시간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성공한 리더였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표님, 비서실장인 김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읽어봤나? 지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상당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김 실장이 내민 보고서는 평택 스마트팜 프로젝트 최종 손실 평가 보고서였다. 은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였다.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미래 식량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창한 목표와는 달리 프로젝트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원인 불명의 토양 오염 연이은 작물 생육 부진, 그리고 막대한 자금 손실. 은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식품 계열사는 존폐의 위기에 몰렸다. 지우는 마침내 몸을 돌려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복구 불가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복구 불가라. 이딴 결론을 내려고 수십억짜리 연구 용역을 맡긴 게 아닐 텐데. 지훈이 파일을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던졌다. 대안은 이걸 해결할 방법은 찾았나?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말해봐. 최근 농업 바이오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린 호라이즌이라는 곳입니다. 그린 호라이즌. 지훈의 귀에 익숙한 이름이었다. 불과 2년 만에 독보적인 토양 정화 기술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괴물 같은 신생 기업. 그들의 기술력은 학계에서도 기적으로 불릴 정도였다. 그들의 기술이라면 평택 부지를 되살릴 수 있다는 건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희 기술팀과 외부 전문가들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그린 호라이즌의 테라 리버스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린 호라이즌은 돈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김 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 네. 아리아라는 예명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출신 경력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유령 CEO라고 부릅니다. 언론 노출은 전무하고 공식 석상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령 CEO 아리아.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지금 은성그룹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를 쥔 사람이 정체불명의 여자라니 그녀에 대해 더 알아낸 건 없나. 저희 정보팀이 총동원되었지만 알아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자이며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한 파트너와는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접촉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6년 전 그날처럼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흙이 묻은 손으로 꿋꿋하게 채소를 다듬던 맑고 강인한 눈빛을 가졌던 소녀. 이서연. 그녀가 사라진 후 지우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어머니 박화영 회장의 모진 말과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 그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닌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다. 하지만 회사의 정상에 올라선 지금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서연을 향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차가운 비를 맞고 있었다. 알아보지.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린 호라이즌 그리고 그 아리아라는 대표에 대해 정식으로 협력 제안을 넣어. 내가 직접 만나겠다. 김 실장은 대표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그 유령 같은 CEO가 은성그룹의 총수를 만나주기나 할까?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중심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은성그룹의 육중하고 권위적인 건물과는 달리 그린 호라이즌의 본사는 자연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예술 작품 같았다. 건물 외벽은 살아있는 식물들로 뒤덮여 있었고 내부에는 인공폭포와 실내 정원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마치 거대한 식물원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건물의 심장부에 위치한 CEO 집무실. 방 안에는 거대한 책상 대신 다양한 식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홀로그램 스크린이 중앙에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스크린을 바라보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하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가울 정도로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6년 전 시장 좌판에 앉아있던 앳된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그리고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닌 그녀. 그녀가 바로 그린 호라이즌의 신화벨에 쌓인 CEO 아리아였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대표님, 그녀의 충직한 비서이자 연구팀장인 박선우가 조용히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방금 은성그룹으로부터 공식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의향서가 도착했습니다. 강지훈 대표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홀로그램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평택 부지 오염도 분석 데이터는 나왔나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특정 화학 폐기물이 기준치의 수십 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서연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가 6년 동안 그려온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시장을 떠난 그날 밤 맹세했다. 단순히 성공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그녀는 자신의 전공인 농업생명공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토양 복원 기술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린 호라이즌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평택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의 기술적 허점과 내부의 부패 사슬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녀의 발 아래로 기어들어 오고 있었다. 강지훈,
서연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읊조렸다. 6년 만에 입에 담아보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동요했다. 그에 대한 감정은 증오일까? 아니면 아직 남은 미련일까? 서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를 마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이것은 복수이자 그녀의 능력을 증명할 무대였다. 회신 보내어. 서연은 마침내 몸을 돌려 박선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읽을 수 없었다. 미팅 요청 수락한다고. 그녀는 6년 전 자신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내 주제를 알라고 말했던 박화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혹은 너무 늦게 나타났던 강지훈의 얼굴도 함께 떠올렸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짓밟았던 그 소녀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당신들의 세계를 뒤흔들 힘을 가졌다는 것을.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왕국 그린 호라이즌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곧 폭풍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그녀가 서 있을 터였다. 약속된 미팅 당일 강지훈과 그의 팀은 판교에 그린 호라이즌 본사에 도착했다. 은성그룹의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건물 앞에 멈춰 서자 김진우 실장을 포함한 수행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살아있는 식물로 뒤덮인 건물 외벽은 마치 도시 속의 거대한 수직숲과 같았고,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물소리와 함께 상쾌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이곳은 회사가 아니라 잘 가꿔진 미래의 식물원 혹은 연구소에 가까웠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은 그린 호라이즌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건물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실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첨단 기술로 제어되는 인공 햇살 아래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회의용 테이블은 차가운 금속 대신 따뜻한 질감의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종이 서류 대신 각자의 정보를 띄울 수 있는 투명한 터치 스크린 패널만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 공간을 만든 사람의 취향과 자신감, 그리고 철학이 느껴졌다.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기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실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6년 전 비에 젖은 시장의 흙탕물과 지금 눈앞에 완벽하게 제어된 자연. 그 극명한 대비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에 지우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괜찮아. 그냥 인상적이군.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그린 호라이즌의 연구팀장인 박선우였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몸에 꼭 맞는 하얀색 정장.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무표정.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이 가득 찼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얼굴.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자리 잡았지만 깊고 맑은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아리아, 이서연. 지훈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름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째서 그녀가 여기에 6년 동안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그룹에 명운을 쥔 회사의 대표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지독한 악몽이거나 혹은 잔인한 신의 장난일 터였다. 그의 동요를 눈치챘는지 김 실장이 옆에서 작게 대표님 하고 불렀지만 지훈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타인을 대하는 듯 혹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 무심하고 건조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거두고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린 호라이즌의 대표 아리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6년 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차갑고 명료한 비즈니스 톤. 그녀는 지훈을 향해 형식적인 목례를 할 뿐 그 어떤 개인적인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은성그룹 대표 강지훈입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서연아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턱 근육이 뻣뻣하게 굳었다. 서연아니 아리아는 대답 대신 옆에 있는 박선우 팀장에게 눈짓했다. 박 팀장은 곧바로 회의 테이블 중앙의 스크린에 평택 부지에 대한 데이터를 띄웠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강 대표님. 아리아가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지훈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택 부지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닙니다. 심각한 수준의 토양 오염이 발견되었고 이는 은성그룹이 초기에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먼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완벽하게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은성그룹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지훈은 그녀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고 있었다. 눈앞의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비를 맞으며 채소를 팔던 순수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여왕이었고 지금은 패배한 왕국의 수장을 신문하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도 정확한 원인을. 지훈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원인을 모른 채 저희에게 해결을 요청하신 겁니까? 아리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희 그린 호라이즌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강 대표님. 저희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과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염의 원인과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 같군요. 그녀의 모든 말은 논리적이고 정당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들렸다. 그녀는 지금 비즈니스라는 이름 아래 6년 전 자신이 당했던 수모를 되갚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회의 내내 지훈은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김 실장과 실무진들이 진땀을 흘리며 아리아와 박선우 팀장이 쏟아내는 날카로운 질문들에 답변했지만 아리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시종일관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그럴수록 지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타들어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6년 전의 상처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가면과 같아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6년을 보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독하게 자신을 단련시켰기에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였다. 한편 같은 시각 은성그룹 본사, 박화영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보이차를 마시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신복인 윤 상무가 서서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훈이가 직접 그 신생 기업 대표를 만나러 갔다고. 박화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평택 프로젝트의 실패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모자라 아들인 지훈이 점점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회장님. 그린 호라이즌이라는 곳인데 최근에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린 호라이즌, 웬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냐. 박화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다.
근본도 없는 것들하고 엮여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지훈이가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부족해. 결국엔 내 도움이 필요할 게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채소 팔던 계집애를 떠올렸다. 그때 확실하게 싹을 잘라버린 덕분에 지훈이 그룹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지훈이 아직도 그 계집애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물론 지금 지훈이 만나러 간 그 근본 없는 회사의 대표가 바로 그 계집애라는 사실은 더더욱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윤 상무, 지훈이 동태를 잘 살펴 쓸데없는 짓 못하게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내게 보고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화영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오후는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그린 호라이즌의 회의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아니, 은성그룹에게만 소득이 없었을 뿐 아리아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절박한 상황과 내부 정보의 허점을 확인했고 협상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아리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회의의 끝을 선언했다. 저희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평택 부지에 대한 정원 위임, 그리고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에 대한 은성그룹의 공식적인 자체 조사 보고서 제출. 이 2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검토해보시고 연락 주시죠. 그녀는 지훈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박선우 팀장과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지훈과 그의 팀만이 텅 빈 회의실에 남았다. 김 실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상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저희의 약점을 전부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가 그의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나가자. 지훈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은성그룹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던 그 태도.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니, 용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만큼 그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6년의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결국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차량이 은성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다. 지훈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잠시 혼자 있겠다. 김 실장과 수행원들이 모두 내리고 차 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지훈은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워연아. 결국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6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수만 번 되뇌었던 이름. 그 이름은 애틋함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까지 뒤섞여 그의 입가를 처절하게 맴돌았다. 그린 호라이즌의 CEO 집무실. 이서연은 홀로그램 스크린에 떠있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일궈낸 왕국 판교 테크노밸리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과의 재회는 그녀의 마음에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과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았을 때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나마 6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그 감정을 차갑게 억눌렀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다. 들어오세요. 노크 소리에 서연이 말하자 박선우 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은성그룹 측에서 1차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평택 프로젝트 관련 기술 데이터와 회계 장부 일부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예상했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들이 순순히 모든 걸 내놓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할까요? 자료가 부족해서는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오히려 그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 속에 진실이 있는 법이죠. 박 팀장님, 지금부터 우리 팀의 모든 역량을 은성그룹 프로젝트 분석에 투입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 검토가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선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만으로 은성그룹에 접근하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시장 바닥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그녀가 품고 있는 칼날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토양 샘플 분석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은성 측의 데이터는 참고만 하고 우리가 직접 채취한 샘플을 기준으로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장부. 그들이 보내온 편집된 장부에서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야 해요. 비어있는 부분, 의도적으로 누락된 숫자들.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최고의 회계 분석 전문가들을 붙여주세요. 필요하다면 외부 용병을 쓰는 것도 허락하죠. 네, 대표님. 박선우가 나가고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서연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강지훈과 그의 어머니 박화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을 그저 운 좋게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연이 지난 6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를.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의 발밑을 지탱하고 있는 부패한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다. 한편 강지훈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을 아리아로 다시 만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문득문득 그녀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세워놓은 철벽은 그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단단했다. 그는 아리아, 아니 서연이 요구했던 자체 조사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내부 감사팀을 소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말이 안 돼. 지우는 내부 감사팀이 중간 보고로 올린 서류를 책상 위에 내리치며 말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자재 발주량과 실제 창고 재고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 막대한 양의 자재들이 전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감사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게 현장 책임자였던 부장의 말에 따르면 초기 생육 과정에서 폐기된 양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제출된 폐기 보고서의 양과도 맞지 않습니다. 장난의 수백억 원어치의 자재가 증발했는데 그걸 그냥 폐기량이 많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겠다는 건가? 당장 관련자들 전부 대기 발령시켜. 회계장부, 원본 자재, 입출고 기록 관련된 모든 이메일과 결제 서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가져와. 지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단순히 서연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를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내부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을 느꼈다. 그의 이런 움직임은 즉시 박화영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지훈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고작 스타트업 계집애 하나 때문에
회사를 발칵 뒤집어놔 박화영은 자신의 신복인 윤 상무 앞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윤 상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강 대표님도 처음 겪는 큰 실패에 의욕이 앞서 그러는 것일 겁니다. 감사팀도 결국 우리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형식만 갖추다가 마무리될 겁니다. 아니, 뭔가 이상해. 박화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그린 호라이즌이라는 곳, 그리고 그 아리아라는 대표. 뭔가 꺼림칙해. 윤 상무, 그 여자 뒷조사 좀 더 확실하게 해봐.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상무는 박화영의 방을 나오며 몰래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지훈의 조사가 깊어지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며칠 후 그린 호라이즌의 분석실. 찾았습니다, 대표님. 박선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서연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작업의 피로와 발견의 희열이 교차하고 있었다. 토양계에서 검출된 핵심 오염물질 TXCR의 출처를 알아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죠? 은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은성케미칼의 폐공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5년 전에 폐쇄된 곳이지만 저희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까지도 비밀리에 가동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TX7을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회계 자료는요, 빙고입니다. 평택 프로젝트에 여러 유령 회사를 거친 자금 중 상당객이 결국 은성케미칼 폐공장의 유지비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자금 세탁입니다. 그들은 평택 프로젝트를 방패 삼아 공장을 불법 가동하고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평택 부지에 몰래 묻어버린 겁니다.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키면서 자신들의 범죄의 흔적까지 덮어버리려 한 거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거대한 규모의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 자금 흐름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누군가요? 박선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태블릿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 있었다. 총괄 책임자 윤정호 상무, 윤 상무. 박화영 회장의 가장 충실한 개. 서연은 6년 전 그가 박화영의 옆에서 자신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던 그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거대한 투명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손으로 허공을 저어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띄웠다. 평택 부지의 오염 분포도, TX11의 화학식 은성 케미칼 공장의 위성사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 마지막으로 그녀는 윤 상무의 사진을 그 중심에 놓았다. 모든 화살표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박화영 회장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윤 상무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는 없었다. 분명 박화영이 배후에 있을 터였다. 서연은 완성된 범죄의 지도를 보며 차갑게 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것은 개인적인 복수였지만 이제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과의 전쟁이 되어버렸다. 박화영 회장님, 당신이 아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키워온 충견이 이제 당신의 목을 물어뜯을 칼날이 될 거예요. 서연은 결심했다. 이 증거를 강지훈에게 넘겨야 할까 하니. 그는 아직 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에게 이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한 칼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이 전쟁을 끝내야 했다. 박 팀장님, 은성그룹과의 다음 미팅을 잡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들의 심장부로 찾아가겠다고 전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제 복수심을 넘어 거악을 뿌리 뽑으려는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은성그룹 본사 박화영 회장의 집무실.
평소와 같이 고요하고 위험 있던 공간에는 지독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화영은 책상 앞에 서서 윤 상무가 내민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시했던 아리아 대표에 대한 최종 신상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선명하게 인쇄된 증명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은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박화영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아이, 이럴 수가. 박화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깨진 찻잔 따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사진 속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서연, 6년 전 자신이 돈다발을 던지며 시장 바닥에서 짓밟아버렸던 그 계집애. 감히 자기 아들을 넘보던 흙탕물 냄새가 진동하던 천한 것. 그 아이가 감히 그린 호라이즌의 대표 아리아가 되어 돌아왔단 말인가. 충격은 이내 분노로 변했다.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복수였다. 그 계집애가 6년 동안 칼을 갈아 자신의 목을 겨누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미끼로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일지도 몰랐다. 감히 내년이 박화영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한번 밟아버린 것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해야 했다. 그런데 저것은 벌레처럼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 나타났다.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윤상무, 네네 회장님. 윤상무는 그녀의 살기 어린 모습에 겁을 먹고 허리를 숙였다. 당장 언론사에 있는 우리 라인들 전부 동원해. 그린 호라이즌이라는 회사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매장시켜버려. 내하 하지만 회장님. 하지만이고 뭐고 없어. 박화영이 소리쳤다. 그 회사 기술 전부 사기라고 퍼뜨려. 재무 상태는 거품이고 대표라는 여자는 투자자들을 홀리는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내 관련된 은행 관공서 전부 압력 넣어. 대출을 막고 세무조사 소방점검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 저것들이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버리란 말이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자비가 없었다. 박화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린 호라이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말살시킬 작정이었다. 그녀에게 정의나 절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아들의 미래, 그리고 은성그룹이라는 제국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박화영의 방역은 즉각적이고 거대했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그린 호라이즌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단독 신생 유니콘 그린 호라이즌, 기술 표절 의혹, 해외 논문과 90% 일치, 이슈 추적 베일의 CEO, 아리아 학력 위조 논란. 그녀는 누구인가? 경제 포커스, 그린 호라이즌의 위험한 자금 흐름, 폰지 사기 가능성 제기, 근거 없는 루머와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들이 뒤섞여 대중을 현혹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를 약속했던 기관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수십 년간 거래해왔던 은행은 돌연대출 연장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예정에 없던 정부기관의 합동실사가 예고되었다. 그린 호라이즌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사무실은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임원 회의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다. 하지만 폭풍의 눈 이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대표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해명을 하고 반박 기사를 내야 합니다. 박선우가 핏발선 눈으로 외쳤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해명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진실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박화영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다는 신호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공격의 속도와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모두 동요하지 마세요. 서연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녀는 박화영이 자신을 짓밟기 위해 더러운 수를 쓸수록 자신이 준비한 진실이라는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이 싸움에서 과연 강지훈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머니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칼을 겨눌까? 아니면 그 시각 강지훈은 어머니 박화영의 호출을 받고 본가의 응접실로 향했다. 그는 이미 그린 호라이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도. 앉아라. 박화영은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싸늘한 얼굴로 아들을 맞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연의 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밀어보냈다. 내가 만나고 다닌다는 그린 호라이즌의 대표다. 누군지 알겠니? 지우는 보고서를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화영의 눈썹이 꿈틀했다. 알고 있었어. 알고도 그 계집애와 사업을 하려고 했단 말이냐. 네가 제정신이야. 저게 어떤 년인지 잊었어. 6년 전에 우리 집안을 넘보던 천한 것인데 이제는 복수심에 불타서 우리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돌아온 거야. 어머니. 지훈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연 씨 아직도 그딴 이름이 입에서 나와. 박화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네가 단단히 홀렸구나. 저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애미와 회사도 내팽개치려는 게야.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6년 전 어머니가 서연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서연 씨를 짓밟으려 하고 계십니다. 비겁하고 추악한 방식입니다. 비겁해. 박화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나는 내 아들과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다. 너야말로 누구 편이야? 저 더러운 계집의 편이냐? 아니면 내 애미 편이냐? 저는 오른편에 설 겁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택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윤 상무가 그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그 순간 박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훈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박화영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를 쳤다. 선택해라, 강지훈. 당장 그 계집애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내 밑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저것들을 짓밟는 거다. 만약 저 계집애를 선택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고 은성그룹의 후계자도 아니야.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사랑과 증오 의무와 정의 사이에서 내려야 하는 잔인한 선택. 지우는 잠시 어머니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사랑이 아닌 뒤틀린 소유욕과 집착만을 보았다. 그는 지난 6년간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집착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우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응접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박화영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채 오르자마자 자신의 오른팔인 김진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내 대표님, 때가 됐어. 윤 상무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 정리해서 넘겨.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어머니의 제국을 지키는 왕자가 되기를 포기했다.
대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매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장이었지만 올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살벌했다. 수십 명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 중앙에 앉은 강지훈 대표와 그의 어머니 박화영 회장에게로 번갈아 쏟아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는 듯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박화영은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편에 선 이사들을 규합하여 아들인 강지훈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할 계획이었다. 평택 프로젝트의 실패와 최근 그린 호라이즌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분이 되어주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윤 상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미리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 벌어진 경영 실책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평택 프로젝트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이는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이고 미숙한 판단이 낳은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그린 호라이즌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강 대표는 심지어 이런 사기꾼 집단에 우리 그룹에 명운이 걸린 사업을 맡기려 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여자 대표에게 홀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은성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윤 상무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화영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의 목소리를 높였고 상황은 순식간에 강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의 변명 혹은 반박을 기다렸다. 하지만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윤 상무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가 연설을 마치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상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평택 프로젝트의 실패와 그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윤 상무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윤 상무가 발끈했다.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택 프로젝트 실패의 진짜 원인과 우리 은성그룹의 몸 안에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얀 정장을 입은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변호인단과 그녀의 팀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함께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이 매도하던 사기꾼이나 근본 없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칼을 든 집행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박화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지훈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제가 부른 손님입니다, 어머니. 서연은 박화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단상 옆에 미리 준비된 발표대로 향했다. 그녀가 손짓하자 윤 상무가 띄워놓았던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평택 부지의 정밀 토양 분석 데이터가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그린 호라이즌의 대표 아리아입니다. 그녀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장을 장악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은 평택 부지의 오염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오염을 일으킨 주범은 TX7이라는 치명적인 산업 폐기물입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은성 케미칼 폐공장의 위성사진과
불법 가동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이 TX7은 5년 전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은성 케미칼 공장에서만 배출되는 물질입니다. 누군가 평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이 공장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그곳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프로젝트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입니다. 서연의 시선이 윤 상무에게로 향했다. 윤 상무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습니까? 윤정호 상무님,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무슨? 헛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저 여자가 지금 우리 회사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윤 상무가 발악했지만 서연은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은성 케미칼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도였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최종 결제 라인에는 윤정호 상무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이 당신이 평택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자금이 흘러간 경로입니다. 당신은 프로젝트를 고의로 실패시키고 그 실패를 방패 삼아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윤 상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분노가 폭발했다. 박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주저앉은 윤 상무 그리고 단상 위에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제국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박화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박화영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에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윤 상무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충직한 개가 당신의 허락도 없이 주인의 집을 물어뜯을 수 있었을까요? 네네 인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강지훈이 미리 확보해둔 윤 상무와 박화영의 비밀 통화 내용이었다. 회장님, 강 대표가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저희가 한 짓이 모두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해. 설마 에미를 상대로 칼을 겨누기야 하겠어. 녹음 내용이 공개되자 박화영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주주들의 경멸과 분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마침내 강지훈이 마이크 앞에 다시 섰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단호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저는 이 자리에서 윤정호 상무를 비롯한 관련 임원 전원의 해임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이 절망에 빠진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연민,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불법 행위를 주도 및 묵인한 책임을 물어 박화영 회장에 대한 외부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순간 박화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의 손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박화영과 죄인으로 전락한 윤 상무를 회의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회의장 한가운데서 강지훈과 이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들은 함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고 이제 저 멀리서 비춰오는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명의 주주총회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폭풍이 휩쓸고 간 은성그룹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다. 박화영 회장과 윤 상무를 비롯한 부패 연루자들은 모두 검찰에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은성그룹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바로잡은 강지훈 대표와
진실을 밝힌 그린 호라이즌의 아리아 대표를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조명했다. 강지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룹의 재건에 매달렸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의 단호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과 주주들도 점차 그에게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진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은성그룹과 그린 호라이즌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체결식이 열렸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강지훈과 이서연은 나란히 서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6년 전 시장 바닥에서 엇갈렸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주목받는 파트너로서 다시 이어진 것이다. 서명을 마친 뒤 지훈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두 기업의 협력을 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은성그룹의 약속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그룹의 과오를 인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연설의 마지막 그의 시선은 옆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그린 호라이즌의 아리아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린 호라이즌이 보여준 용기와 진실성 덕분에 저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은성그룹은 앞으로 그린 호라이즌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서연을 향한 공적인 감사, 그리고 그 이상의 개인적인 존경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시선을 받으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소란스러웠던 행사장이 텅 비었을 때 지훈은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따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그린 호라이즌 본사 옥상에 있는 작은 유리 정원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연이 가끔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고 싶을 때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정원 안에는 기분 좋은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서론도 없이 곧바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6년 전 그날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 어머니가 당신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둔 내 나약함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이 혼자 겪었을 모든 고통의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의 사과를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을 덮고 있던 단단한 얼음벽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지난 6년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한참 만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고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리아 대표의 냉철함이 없었다. 6년 만에 그녀는 강지훈 앞에서 진짜 이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당신이 그런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삼켜낸 결과물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6년 전 서연이 이 도시를 떠나며 바라보았던 그 야경이었다. 그때는 어느 하나 자신을 위한 불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녀는 이 도시의 가장 밝은 빛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과거의 상처를 함께 마주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준비가 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그룹을 정상으로 되돌려야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기술 사람들을 위한 농업. 당신이 꾸었던 꿈, 이제는 나도 함께 꾸고 싶어요. 파트너로서.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서연은 그의 내민 손과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맞닿았다. 따뜻했다. 몇 달 후 황폐했던 평택의 부지는 이제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찬 거대한 첨단 스마트팜으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그린 호라이즌의 테라리버스 기술과 은성그룹의 자본력이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서연과 강지훈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함께 일궈낸 푸른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고 지훈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대단하네요. 여기가 그 죽음의 땅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훈이 감탄하며 말했다. 기술은 정직하니까요. 뿌린 만큼 노력한 만큼 돌려주죠.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이 되어 있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뭘로 할까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번엔 사막을 숲으로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못할 것도 없죠. 서연이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푸른 들판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6년 전 한 소녀가 눈물을 삼키며 떠나야 했던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함께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시련의 겨울이 아닌 희망의 봄이 펼쳐져 있었다.